주제 통합 6번 해봅시다. 1924년 드 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입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전자와 같은 소립자나 야구공 같은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 자, 중요한 말은 뭘까요? 입자라고 이해된 것도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착안했어요? 빛이 파동과 입자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립자를 포함한 모든 물체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해줬대요. 자, 기존 옛날 거에 고전 역학에서는 요거와 요거는 무관하고 상반된 개념이었어요. 파동이 지닌 성질은 파장, 진동수, 진폭이고요. 입자는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 그래서 이것들이 무관하고 상반된다. 파장, 진동수, 진폭이고 파동은 입자는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니까요. 어떻다고요? 무관하고요. 상반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고전 역학에서는. 그는 무관하게 생겼던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사이에서 빛에서 성립한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여 파동으로서의 파장과 입자로서 운동량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가정은요, 사실 여부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이 파동으로서의 성질인 파장과 입자로서의 성질인 운동량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고 뭐 했어요?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다. 이때 운동량은 mv죠. 운동량은 m 곱하기 v. m은 질량, 요거는 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파장은 요거의 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mv에 반비례한다. 파장은 mv에 반비례를 하는데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의 역수에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 물질파의 파장이 된다는 가설을 뭐 했어요? 제한하였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빨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드브로이는 입자라고 이해되던 이런 소립자나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불렀어요. 기존 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은 무관하다고 했는데 누구는 드브로이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에 빛의 성립한 관계가 그대로 적용하는 걸 생각해서 파장과 운동량이 반비례하는 거로 가정해가지고 식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을 했어요. 물질파의 파장은 물질파라고 불렀죠.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된대요? m 곱하기 v분의 1 곱하기 뭐야? 플랑크 상수 h.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요 가설에 따르면은 모든 입자는 물질파가 생긴다. 하지만 보통 크기의 물체는
운동량이 너무 크므로 파장이 너무나 작아 관측할 수 없게 된다. 보통 크기의 물체는 파장이 너무도 작아 관측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운동량은 mv죠. mv죠. 이게 너무 크다 이거야.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작게 되지. 요거는 너무 크고요. 요거는 반비례 관계니까 너무 작겠죠. 그러면은 요게 관측이 당연히 어렵겠죠. 관측할 수 없다. 이랬어. 한편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는 질량 여기죠. 요것이 너무 작은 전자는 운동량이 매우 작아서 매우 작아서 관측할 수 있게 된다.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관계 여기 뭘 예를 들어서 관측 못하는 거 예로 야구공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 야구공 예로 들었죠. 그 다음에 전자는 운동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질량이 작으니까 운동량도 작고 전자는 그래서 관측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를 가정했다고요. 발표하고 자 여기 위에서는 뭐 했다고요? 가정했어요. 맞아요? 가정했어요. 이거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몰랐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설의 입증은 이론을 발표하고서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맞아? 가정했던 게 증명이 됐고요. 그럼 그 가설의 입증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자, 무슨 원리?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하이젠베르크는 요 물체가 파동성, 입장성, 이중성 때문에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치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이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범위로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A가 5 이러지 않고 A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5에서 6 이런다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뭐라고 부른다? 불확정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저는 특정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지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확정성이라는데 이런 거를 델타 A라고 표현하고 A의 불확정성이라고 한다. A의 불확정성이라고 부른다. 자, 델타 A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했네. 그래서 델타 위치 불확정성, 그 다음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요거로 나눈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하고 이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했다. 그럼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는 수식화되는데 델타 X 위치의 불확정성 곱하기
델타 뭐 운동량은 MV라고 했지. 요거는 크거나 같다 뭐야? 플랑크 상수를 뭐야? 4파이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플랑크 상수는 작게 되겠지. 델타 X 곱하기 델타 운동량 곱하기 4파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수식을 약간 변화시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는 요거 평균 속도로 움직이는데 속도 측정에 1%의 불확정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불확정 원리에 이를 적용해서 불확정성을 계산한다면 그러면은 뭐를 계산하는 거야?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얘를 계산하는 거야.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다 뭐야? 여기 분모로 가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전자는 평균 속도로 움직이는데 속도 측정에 1%의 불확정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리에 적용해서 불확정성을 계산하면은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요게 된대요.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뭐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 미터가 된다. 수소 원자의 지름은 요 정도이므로 원자에서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정도 큰 값을 지닌다.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원자에서 요거는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 원자에서의 위치 불확정성은 원자 크기보다 10배 10배 이렇게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뭐야? 불확정성이라고 했잖아요. 응? 특정한 값을 지니지 않고 범위로 정할 때 불확정적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범위로 정해지니까 어떤 값을 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는 모른다고요?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면에 설명 방법 대조가 될 거고요. 보통 질량의 물체가 같은 방법으로 원리에 적용해 보면 불확정성은 매우 작게 나와서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 질량 M은 크고 저기 여기 위에 공식 여기 좀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M은 크고 당연한 이야기죠. M은 크고 불확정성은 너무 작아서 M은 크고 불확정성은 너무 작아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어떤 물체에 대해 측정을 할 때마다 불확정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교한 장비를 쓸수록 불확정성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 세계에서 측정의 정확도에 뭐야? 한계가 있다. 여기 앞에서 끊어졌으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물체에 대해서 할 때는 뭐야? 불확정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불확정성의 원리는 물체에서는 불확정성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뭐에서는 미시세계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니까 뭐야? 불확정성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한계는 측정 장비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현상의 측정에 대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이러한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요? 측정 장비를 잘 만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거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크기의 물체를 다룰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크기의 물체에서는 안 중요한데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를 고려할 때는 큰 의미를 지닌다. 됐죠?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물체를 건드려야 됩니다. 본래를 손전등으로 찾을 때 빛, 광자가 빛을 다른 말로 광자라고 한 거야. 같은 말이에요. 빛이 광자가 벌레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벌레를 보게 된다. 광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합니다. 광자가 부딪히면 벌레 위치 운동량의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제 벌레도 지금 물체에서는 이거 벌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체를 측정할 때는 위치나 운동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위와 유사하게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자로부터 반사되는 광자가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무엇이? 광자가요. 어디로? 빛이 검출기 속으로. 자, 뭐로부터 반사되고 있어요? 전자로부터 반사가 되겠죠. 위에서는 벌레에서 반사됐고요. 지금은 전자로부터 반사돼요. 위에서는 보통 물체, 일반적인 물체에서 반사되는 경우였고요. 지금은 전자라는 엄청나게 작은 것에서 광자가 검출기로 들어가는 경우를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눠서 보겠다? 파장이 짧은 거하고 파장이 긴 거를 지금 보겠다. 물체들의 위치는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위치는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낸 겁니다.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 운동량을 알고 있어서 짧은 파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짧은 파장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요거야. 파장보다 짧은 범위가 돼야 되니까 짧아야 되겠지? 작은 범위니까 짧아야 되겠지? 자, 짧은 파장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사용돼야 돼요.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사용돼야 돼요. 광자가 파장이 짧은 경우, 광자가 짧으려면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사용되는데 광자가 큰 에너지를 가질수록 더 많은 운동량이 광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질수록 더 많은 운동량이 전달되어 예측하기 힘들게 뭐합니다? 변합니다. 광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은 운동량이 더 많이 전달이 돼서 운동량이 전자의 요거의 운동량이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한대요. 그럼 여기를 정리해 보면은 전자의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뭐야? 전자가 광자가 비쳤을 때 전자로부터 반사되어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봤더니 파장보다 짧은 범위의 정확도를 가져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짧아야 되고요. 짧으려면 높은 에너지의 광자를 지니고 그러면은 뭐야? 전자의 운동량이 더 많은 운동량이 전달되어서 운동량 예측이 힘들게 뭐야? 변화한대요. 불안정한 원리에 적용이 되겠네. 따라서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더 큰 불확정성이 생기게 되고 전자 위치를 측정하는 경우는 그 위치를 향후 위치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왜? 변하니까. 이번에는 긴 파장의 전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자. 긴 파장. 이런 강자는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된대요. 낮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는 덜할 거다. 운동량 변화는 요거보다는 작겠죠. 덜 한다고는 표현을 썼어요. 위치는 일단 어디에 있는지는 덜 정확하겠지. 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운동량 변화는 역시 여러겠지만 위치를 뭐야? 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변화는 덜 할 거지만 위치는 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다? 요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즉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를 다시 이쁘게 설명을 해준다 했어.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것에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이런 불확정성은 최소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대요. 불확정성을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거 불확정성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어떤 특정된 최소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하나를 더 확실하게 하든 다른 하나는 덜 젖은다. 위치를 잘 알면 운동량이 안 좋아질 거고 운동량을 좀 예상하게 되면 위치가 덜 정확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알고자 하는 것에 뭐한다? 동시에 아는 거는 불확정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다시 또 반복되죠.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뭐다? 불가능한 것이고 확률로만 말할 수 있다. A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존재해요. 이렇게 되겠지. 별하고 세모 사이에 존재하여.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확률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요. 구별한 거 있잖아요. 본래를 보는 거는 뭐라고? 그냥 일반 물체, 미시세계에서 전자는 여기에서는 뭐야? 불확정성 원리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이지도 않고요. 유의미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확정성이 존재하고요. 불확정이 존재하고 요거는 확률로만 말할 수 있다. 요런 이야기. 어떤 특정한 값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아마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요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수고했어요.